가장 빨리 저장하고 찾게 해주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량을 얼마나 많이 저장하냐면 1초에 100만 건 이런 작은 컴퓨터에서도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다양하게 있어요. 고객사 리스트를 잠깐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 회사들 다 갖다 집어넣지 마시고. 이 로봇에 관련되는 센서 데이터도 시계열성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마크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든다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로 글로벌 1위를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기업 입장에서 국가적으로도 되게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기업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까? 일단 기업 돋보기 시간에는 네. 기본적으로 사장님이 아니면 못 나옵니다. 저희 모시지 않습니다. 네. 네, 그 정도 아니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이 시간은 우리를 또 이제 공부를 또 시켜주시는 그렇죠. 그런 시간인데 어떤 거를 공부해볼까 생각하다가 이게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이게 네.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원유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뭐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다. 뭐 데이터의 중요성을 말할 필요가 없다. 데이터 주권. 네. 뭐 데이터 얘기하는데 데이터가 뭔지 아세요? 데이터 그치. 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파일 저장하고 그럼 여기에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AI를 학습시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데이터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죠. 필요하다. 네. 데이터 중요. 근데 그 데이터 뭔데? 데이터 이거밖에 없어. 아니, 그리고서 얼마 전에 그 월드 베스트 레지 랭귀지 모델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과기부에서 그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그런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5등 안에 들면은 지원을 해주는데 네. 거기에 중요한 지원 중에 하나가 GPU가 1번이 있고 두 번째가 데이터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네. 데이터 뭔데? 데이터. 근데 그것만 240억 원이라는 거예요. 아. 야 이게 데이터라는 게 아하. 뭐지? 라고부터 시작해서 네. 그 데이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크베이스의 김성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데이터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건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그런가요? 그 보통 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그 사실의 기록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음성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온도나 뭐 습도 같은 측정값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총칭하는 것을 보통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뭐 워드 파일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데이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굳이 나누고자 한다면 이제 모습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네. 그걸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고 생긴 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 숫자면 숫자. 그걸 정형 데이터라고 그렇게 보통 그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데이터고 그 데이터 우리가 흔히 데이터 베이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데이터 베이스는 뭐예요? 아, 그 데이터가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오면 이것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아야지 내가 필요한 시기에 찾을 텐데 네. 그것을 쉽게 찾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찾게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베이스예요? 예, 저장을 하고 내가 원할 때 빨리 찾게 해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난 사실 데이터 많이 모아놓으면은 그거 몰랐죠? 야, DB에서 좀 찾아봐. 그러면 이게 그런 건지 한데 DB가 이게 그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잘 찾아주는 수 서비스. 있게 네, 하는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예,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데이터 얘기부터 먼저 여쭤봤는데 그 마크베이스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예요? 아, 네. 저희 회사는 아까 데이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말로는 시계열 데이터. 쉽게 말하면 센서나 혹은 어떤 뭐 우리 주식에 보면 이제 그 주식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시간 동안 틱 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시간 순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가장 빨리 저장하고 가장 빨리 찾게 해주는 이런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마크베이스도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기업?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건 진짜 처음 배웠어. 데이터라는 게 있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빠르게 찾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예. 마크베이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틱데이터 얘기하셨는데 네. 아니 데이터가 뭐예요? 그 주식 움직일 때 틱타타타타타 틱데이터. 움직이는 거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막 종목도 되게 많고 그 틱이라는 게 막 거의 뭐 1초에 몇 번씩 막 되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그 시기에 얼마였는지 그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놔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흔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오라클과 같은 이런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네. 그게 있고요. 금방 이제 틱데이터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종류의 데이터는 이제 성격이 좀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요. 이런 데이터들은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처리를 못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고요. 데이터량을 얼마나 많이 저장하냐면 초당 계산하는데 1초에 예를 들어 뭐 10만 건 혹은 100만 건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를 저장해 주는 종류의 데이터베이스가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10만 그러니까 감이 안 와 전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차가 있어요. 네. 현대차의 주가가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서도 그걸 세분화해가지고 0.03초에 네. 주가가 얼마야라는 데이터를 거의 모든 종목에 다 이걸 뽑아내는 건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려 그러면은 와, 그 엑셀표에다 쓰기만 해도 예, 어마어마한 데이터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 시계열 데이터라는 부분이 아까 센서도 좀 얘기를 주셨는데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센서라 그러면 뭘 할까? 우리 자동문이라고 자동문? 자동문 네. 있으면 옆에 이렇게 사람 지나가면 문 열리게끔 예, 예, 적외선 센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적외선 센서라는 거는 지금은 아무 사람이 안 지나가 아니 뭐 지나가 이걸 계속 감시하고 있으면 안 지나가는 것도 데이터고 예, 그렇죠. 지나가는 것도 데이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얘는 목적이 예. 사람 지나갈 때 사람 지나가면서 문만 열어주면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24시간 동안 그거를 데이터를 다 모아요? 일반 뭐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네. 다른 쇼핑센터에 있는 센서는 뭐 사람이 있다 없다 정도만 판단하면 괜찮은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나 네. 기차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문이 안 닫히면 큰일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이 센서가 문이 얼마나 열렸는지 얼마나 닫혔는지 사람이 얼마나 서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1분에 한 번 감시하는 것보다 1초에 한 번 감시하는 게 훨씬 정확하고 좋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문이 차량 하나에도 6개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차량이 되게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봐야 될 문 개수가 수천 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데이터를 나오는 거를 다 받아줘서 무슨 문제가 생겨났는지를 이제 감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숙제가 있는 거죠.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또 수천 개라 그러셔가지고 네. 그것도 감이 안 오는데 예를 들면 저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 예를 서울만 했을 때 예. 서울에 있는 모든 지하철역에 문마다 다 달려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거를 예. 초 단위로 다 수집을 하면은 1초에 한 수천 개가 데이터가 발생하겠죠. 아마. 네. 예, 그거를 다 데이터베이스가 받아서 뒷단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동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는 애가 있고 예. 데이터를 쓰는 애가 있고 예. 그럼 그 안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얘가 맞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은 잘 뽑아주는.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뭐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류하고 그다음에 뽑아낼 수 있도록 정제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마크베이스라면 네. 이 마크베이스가 없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원래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오라클 같은 데이터베이스였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문이나 이런 틱 데이터를 저장하기 목적이 아닙니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는 원래의 목적은 개인 간에 혹은 이제 기관 간에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그래서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주고받느냐가 중요한 그 시대에 필요했던 소프트웨어인 거죠. 네. 그런데 아까 이제 문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21세기 살면서 우리가 좀 편리하고 또 스마트하게 좀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자동차나 건물이나 혹은 어떤 이제 뭐 시설물에 여러 가지 센서가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그 센서들이 뭐 나에게 위협이 없는지 혹은 어떤 변화가 없는지를 계속 이제 보면서 데이터를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나오니까 네. 이 오라클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센서 데이터의 수량이 너무 많거든요. 이 오라클은 예를 들어 뭐 1초에 한 100명 정도를 처리해야 되는 거라면은
이 시대는 1초에 한 10,000개나 10만 개 이상의 센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시대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대와 종류가 있고요. 이런 시대 이제 새로운 스마트 시대에는 이런 종류의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와 예. 지금의 데이터베이스가 예. 양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데이터 종류의 차이가 자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 차이가 있고. 예,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라클 같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금융 거래와 같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좀 느리지만 중요한 데이터가 네. 주로 돼 있고요. 또 데이터 수량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통신 가입자 그래봤자 뭐 한 5천만 명 되잖아요. 네. 그래봤자래. 아니 하루에 뭐 1초에 10,000건 다루시는 분한테는 5천만 그러니까. 고작이에요. 5천만 건이 이제 뭐 중국은 뭐 한 뭐 몇억 되지만은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쪽 말씀드린 시계열 쪽으로 들어오면 처리해야 될 게 5천만이 아니라 500억 뭐 5천억 이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오라클로는 쓸 수는 있습니다. 네. 뭐 하드웨어 아주 비싸게 투자해서 쓸 수는 있는데 비용이 네. 10배, 20배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ROI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비용도 낮추고 성능도 높여야 되나라는 지점에 이제 현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나는 게 제가 AI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피지컬 AI, 월드 모델 이런 걸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건 아니겠지만 뭐 사람이 팔을 이렇게 움직인 거나 아니면 옛날에 현대차가 이게 웨어러블 로봇 만들었을 때 네네. 이 사람한테 센서를 입혀가지고 어느 자세가 제일 힘든가를 근력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깨를 올릴 때 어깨에 무리가 가는구나 이런 것도 하고 아니면은 다리를 구부릴 때 이게 허리에 무리가 가는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냥 생활하는 내내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모으고 앉았더라고. 네. 그리고서 그거를 분석을 해갖고 여기가 제일 힘이 많이 가는 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정리하는 네. 그걸 가지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로봇에 관련되는 센서 데이터도 대부분 다 말씀드린 시계열성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야지 저 데이터도 모으고 AI 학습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앞으로 이게 그 뭐 AI가 되려 그러면 AI는 결국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네네. 그 학습을 시키려면 데이터가 필요하고 네. 그 물리 데이터라는 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를 이제 정리하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의 그 기술이 되게 좋으시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한 단계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냥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만든다고 이제 누가 사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오라클이나 데이터베이스가 못하는 일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뭐 초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쨌든 저장을 다 하게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그렇죠. 네. 예, 오라클이 100건 했다면은 네. 시계열 DB는 그래도 한 5만 건 정도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지 이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나 실제 이제 필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1초에 5만 건 저장한다고 치면 한 달만 지나도 뭐 한 500억 건 이렇게 될 거야 아마. 500억. 네. 뭐 500가 아니다 한 100억 건 네. 되더라도 이제 사용자는 DB를 쓰는 이유가 내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센서나 틱이 어떤 일이 쓰는지를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를 100억 건이든 500건이든 1000억 건이든 금방 갖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금방. 예, 네. 그러니까 금방이라 하는 게 뭐 0.1초 정도. 네. 0.1초 만에 갖고 와야지 제가 그림도 그리고 네. 리포트도 쓰고 혹은 다른 데다가 정보도 줄 수 있을 텐데 갖고 와 그랬는데 5분 걸렸다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제 컴퓨터에서 파일 검색만 해도 몇천 원 걸리던데 예. 그거를 이렇게 빨리 0.1초 만에 찾아온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 건을 이제 우리 뭐 서버에 저장하려면 우리 말하는 이제 SSD 같은 스토리지가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실시간으로 압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엄청 많더라도 네. 저장 공간은 아주 소규모로 사용하면서도 내가 찾아달라 그러면은 이게 실시간으로 압축을 풀어서 데이터를 보여줬다가 네. 필요 없으면 데이터를 이제 하는 요 3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베이스를 보통 개발하는데 네. 1년, 2년이 아니고 보통 7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오라클은 한 40년 개발한 제품이고 3, 4년. 네. 한국에서도 저희 말고도 데이터베이스 회사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보통 좀 쓸만하게 되려면은 10년. 네. 제대로 자리 잡으면은 15년, 20년 정도를 개발해야 되는 분야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분야입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국가가 어디 있나 생각해 보시면은 네. 없습니다. 저는 그냥 원래 미국 거 쓰는 건 줄 알았어. 미국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이 있고 특이하게 대한민국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특이한 거 참 많아요. 예, 그것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예. 개가 있다고요? 예, 대한민국에 이제 그 티맥스에서도 만드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RT베이스라고 하는 제가 전에 있었던 대표로 근무했던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회사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저희 같은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소스 이용해서 만든 회사들도 있는데 자체로 개발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상용화에 성공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한 3-4개 되는 걸로 알고 서너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여쭤보기 조금 좀 민망하긴 한데 대표님이 이제 잘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잘 하는다는 건데 잘한다고 하지만 쓰는 사람은 없는 경우가 꽤 있어. 맞아요. 그냥 뭐 아, 어떤 예. 특정한 어떤 지표로서의 1등은 있는데 네네네. 그거를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할 때 그게 아닌 거야. 네. 혹시 그 마크베이스의 이제 고객사가 좀 다양하게 있어요? 아, 예,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장표 잠깐 보시면은 저희들이 쓰고 계시는 장표를 고객사 리스트를 잠깐 가져왔는데요. 저 중에 그냥 우리나라 회사들 다 갖다 집어넣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시겔 데이터베이스가 신기술이다 보니 네.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서베이를 하고 쓰시는 분들이 초창기에 많이 생기셨어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저기 캐롯 보험사라고 있는데 네. 거기는 퍼마일 보험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량마다 그 차량의 위치나 속도 혹은 네. 여러 정보를 수집을 해서 실시간으로 LTE망을 통해서 전송을 하면 네. 그 데이터를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받습니다. 받아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처리하는 용도로 저희 데이터베이스 사용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할 때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얘가 운전을 좀 과격하게 하는지 잘하는 친구다. 그러면 보험료를 깎아주고 뭐 그런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로 저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실시간으로 운전할 때 데이터 계속 나올 건데. 아니, 그리고 예, 맞습니다. 우리 그거 하잖아요. 1년치 보험료 계산 결제해 놓고 덜 달렸으면 그러니까 마일리지로 덜 달렸으면 뭐 1년에 5,000km 미만 이렇게 달렸으면 보험료 깎아주는데 그것도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되니까 몇 킬로미터 달렸는지 거기에 맞는 보험료가 다 이게 나오겠네요. 예, 저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쓰고 있는데 그 관련되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뭐 한 가입자가 한 200만 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한 데이터를 일반 데이터베이스로 다 저장을 못할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지. 그런 용도로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검색해 보니까 나오네. 운전 습관 좋으면 보험료가 쑥 캐롯 보험. 그러니까 운전 습관이 좋으면 보험료를 깎아주겠다는 건 알겠어. 근데 운전 습관이 좋은지를 어떻게 알아?라고 했을 때 그 운전하고 있을 그 데이터를 다 모은다고요?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데이터를 그 마크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을 하고 뒤에 분석할 수 있도록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럼 분석하는 그런 일은 고객사가 하는 거고. 맞습니다. 분석하는 일은 고객사가 하는 거고 그 고객사가 분석을 잘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잘 추출해 가도록 해주는 것까지가 이제 마크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역할. 신기하다. 그러니까 고객사니까 이름을 딱 특정해서 물어보진 않을게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용도로 써요? 우리나라는 한 자동차 회사 하나밖에 없긴 한데. 제 유머를 알아들으셨군요. 예, 거기서는 이제 현재 이제 구축 중에 있고요. 차량이 예를 들어 뭐 이제 새로 개발된 신차라든가 혹은 예전에 차라고 하더라도 테스트를 하게 되면 주행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차량의 위치부터 시작해서 온갖 진동, 센서 정보들 되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더구나 그걸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테스트하는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런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은 아니지만 저장을 해서 분석하는 용도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됩니다. 제가 근데 홍보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네. 자동차 회사들이 이 센서 데이터들을 모아서 막 그래프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거기에서 뭐 서스펜션을 조절하고 예. 여기에서 이제 좀 이렇게 그 뒤틀림을 방지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 홍보 영상 같은 걸로 봤거든요. 예. 그 말은 예. 이미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는 건데 그쵸. 그러면 그 기존에 이미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과 마크 베이스로부터 시계열 데이터 베이스를 그러니까 이용해서 활용하는 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에 하고 계셨죠. 네.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파일로 저장해 놓고 그다음에 오라클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네. 로딩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네. 한번 분석하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데이터 정리하는 게 기술이라고 했으니까 찾는 것도 힘들고. 근데 지금은 이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그냥 저희 시결딥 이용해서 바로 찾아서 바로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비용 이제 시간이 훨씬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 해가 저희들이 오라클보다 훨씬 비싸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비용 대비 효율도 뭐 엄청 좋고. 예. 지하철에서는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하철 차량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차량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가 있고요. 이 수집 장치가 대단히 많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 정보도 있지만 네. VVVF라고 해서 이 전력을 변환하는 데이터라든가 혹은 바퀴가 돌아가는 성능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1초에 뭐 한 초당 뭐 몇만 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퀴 돌아가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예, 그런 정보가 다 나옵니다. 물론 걔가 이제 서머라이즈를 해서 네. 1초에 하나만 나오도록 서머라이즈 하긴 하지만 차량이 많으니까 다 모으면은 초당 한 20만 건 정도 나옵니다. 초당 20만 건. 그거를 다 모아서 무엇을 하냐면 네. 혹시 부품에 문제가 있는지 네. 고장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용도로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장. 예측은 뭐예요? 예측은 이제 예전에 데이터를 많이 모아놓았지 않습니까? 네. 모아놓았으면은 어떤 특정 부품이 고장이 나게 되면 특정 패턴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AI로 학습해서 패턴을 찾는 경우도 있고요. 네. 혹은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모아다 하더라도 이 정상을 쭉 학습을 합니다. 네. 학습한 다음에 정상하고 다른 패턴이 나오면 얘가 이상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기술도 사용하고요. 그게 다 AI에서 이제 활용하는데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 네. 초당 20만 건 나오는 데이터 1년치를 모아서 학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서는 그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철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엔진 오일이 부족합니다 하면 삥 뜨고 뭐 엔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삥 뜨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런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려준 그렇게 이상을 감지하는 것과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이상을 감지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근데 잠깐 이쪽 기자에게 제가 좀 더해서 한번 네네. 생각을 네. 해보면은 엔진에 이상이 있습니다. 띵 나와. 네. 근데 그게 엔진에 이상이 있는지를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를 계속 모아가지고 네. 멀쩡하게 엔진이 있을 때의 상태가 있는 건데 네. 이게 아닌 상태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알람을 준다는 거잖아요. 예,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알람을 판별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차량은 이제 시계열 DB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네. 나름의 룰을 통해서 하는 건데 룰을 통해서 알람을 찾는 것은 나름 한계가 있으니까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도입을 하는 거죠. 예, 여러 가지 그래서 꼭 이제 기차라든가 차량뿐만이 아니라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공장이라든가 네. 스마트 시티 같은 혹은 무슨 기후 환경 데이터 모으는 곳이라든가 네. 이런 종류의 곳에서는 그래서 장표 잠깐 보시면은 도대체 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에서 사용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용되지 않을 곳을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미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이나 네. 차량이나 혹은 뭐 기구나 혹은 뭐 로봇도 앞으로 그렇지만은 이런 종류에서는 생각해 보시면은 대부분 다 엄청나게 많은 센서 데이터가 앞으로 나오겠네. 그 생각이 들고 그럼 이 데이터 갖고 뭐 할 거냐? 당연히
이상이나 위협 감지나 네. 어떤 예측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때는 다 이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활용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이 훨씬 높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여주신 화면 보니까 문득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산업에 대한 궁금증이 갑자기 생겨서요. 네네. 방사내는 시계열 데이터가 어떻게 쓰여요? 지금 저희들이 제안도 하고 있고요. 네. 활용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그 발전 정도는 되게 초창기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우리 이제 그 저희들의 이제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아직 대한민국이 이 소프트웨어 중요성이나 이런 투자가 아직 많이 일어나지 않는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드웨어만 팔아서는 돈이 안 되고 하드웨어를 판 다음에 얘를 유지 보수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내가 판매한 어떤 무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네라는 생각을 하셔서 지금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거기에 그 생각해 보시면은 무기에 나오는 데이터는 대부분 경우는 또 센서 데이터겠네. 네. 그리고 이걸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겠네. 그런데 혹시 엣지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탱크는 예를 탱크라고 한다면 네. 탱크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누군가는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요런 종류의 작은 컴퓨터입니다. 그게 컴퓨터예요? 이 컴퓨터입니다. 이게 컴퓨터예요? 예, 컴퓨터인데 저희 제품이 이런 작은 컴퓨터에서도 들어가서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로봇이나 장치에 이런 컴퓨터를 붙여서 네.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한 1테라 정도 되는 SSD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네. 뭐 상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1,000억에서 1,500억 건 정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감이 안 온다. 놔두고 1년 정도 있어도 계속 저장할 정도로. 그래서 물론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클라우드에서도 잘 동작하지만 네. 이런 앞으로는 이런 엣지에서 우리 엣지 AI라고 해서 네. AI도 동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여기서 동작을 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탱크에서 이거 하나 설치해 놓고서 한 1년 동안 하고 나면 대충 찬다 그러면 1년 있다가는 서버로 옮겨놓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주기적으로 이 데이터를 저기 클라우드로 복사를 한 다음에 네. AI로 학습을 해서 나중에 AI를 다시 여기로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상 감지를 아마 하겠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고객한테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뭐 하드웨어 판매 비용의 뭐 한 몇십 프로를 네. 돈을 차지를 해서 하드웨어 비용보다 소프트웨어 비용이 훨씬 돈이 되는 이런 산업으로 아마 가야 되는 변곡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테슬라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이게 도조 시스템 그래가지고 그 학습하는 마더 그쵸. 서버가 네. 있고 네네. 차량에서 데이터 수집하는 애가 있고 예. 그래 뭐 자율주행 해주는 애가 있고 네. 맞습니다. 얘가 데이터 모으고 다니다가 엄마한테 보내면은 예. 엄마가 학습해가지고 학습하는 데이터 보내주고 예, 그럼 거기에 그 엣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예. 그런 정리하는 역할. 사실은 AI도 같은 동작을 하는 거죠. 어. 자율주행이 사실 AI 우리 차량에서 동작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모델하고 똑같은 모델입니다.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엄마한테 보내면 네. 엄마가 학습을 해서 AI 모델을 만든 다음에 엣지로 전송한 다음에 요 엣지가 FSD처럼 동작을 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다시 보내고 계속 개선되는 형태가 이제 흔히 최근 용어로는 이제 엣지 클라우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엣지하고 클라우드가 서로 이제 하모니 이루어서 동작을 하는 시대가 테슬라를 먼저 갔고 네. 한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거의 모든 곳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 공장이다. 네. 그럼 공장을 좀 자동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AI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 하는 그러니까 진짜 피지컬 AI를 한다. 그러려면 이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네. 모아. 그래갖고 보내. 학습을 해. 예. 다시 넣어. 예. 그럼 이게 스마트 팩토리가 됐든 피지컬 AI 로봇이 됐든 거의 모든 분야에 진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그 지점에서 보통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궁극적으로 공장이 그렇게 된다면은 네.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클라우드로 못 갑니다. 그렇죠.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느리지. 예, 그래서 요 말씀드린 엣지 장비가 반드시 있어서 1차적으로 수집을 한 다음에 네. 처리를 하고 2차적으로 클라우드 올라가서 처리하는 이런 모델이 아마 자리를 잡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그 지점에서 이제 CGL 데이터베이스가 엣지에서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네. 클라우드에서도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해서 둘 다 AI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이제 활약을 하는 거죠. 배터리 공장에서는 어떻게 써요? 저희들 이제 고객사 중에 한 곳인데요.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 배터리가 연속 공정입니다. 네. 연속 공정이라서 조금의 오류가 있더라도 배터리가 이제 불량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로봇 팔이 네. 접합을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1초에 한 건 정도를 데이터를 우리가 보고서 이 접합이 불량인지 정상인지 판단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접합을 하는 시간이 1초 정도 걸리는데 1초에 1000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1000개를 이거 붙이는 과정을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한다고요? 1000개를 수집을 하면 오류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장 안에 이 로봇이 수백 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수백 개 곱하기 1000 하면 수십만 개. 예, 그렇죠. 1초에 수십만 개. 그래서 엣지를 도입하신 거예요. 이 데이터를 다 클라우드에 모을 수 없어서 네. 1차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엣지로 모으고 그다음에 이 엣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네. 지금 뭐 구축 중에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AI의 모델이 엣지로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공정에 대한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겔 데이터베이스 외에는 답이 없을 정도로 데이터가 많습니다. 저는 근데 워낙 팬시한 미래들을 많이 이제 그 기업인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새로운 무엇인가 하는 거냐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방식을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지금은 문제점이지만 이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이 높아지면 그 생산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문제점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활용과 생산, 그러니까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은 다른 겁니까? 거의 둘 다 활용이 되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데이터가 많이 있을 때 얘를 AI로 학습해서 문제를 예측하거나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어떤 고객들은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보통 생산 공짜를 레시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떠한 그 배합을 가장 적절하게 했을 때 효율이 좋으냐라는 네.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를 다 모아서 분석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레시피를 튜닝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고요. 또 어떤 용도로는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특정 시점에 이제 장애가 발생했어요. 네. 그러면 보통은 장애가 발생하면 발생한 거는데 장애의 원인이 뭐지? 알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된 센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문제 원인을 이제 판별을 하는 거죠. 근데 제목에 우리 김성진 대표님은 리바이스 청바지 만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를 뭐 AI를 하든 문제를 찾든 뭐 활용은 고객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네. 그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곡괭이. 잘 정리하고 보관하고 압축하고 뭐 하는 기술을 가지신 분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모르니까 데이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꾸 물어보는데 맞아요. 마크베이스는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정리하는 회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요, 그 마크베이스가 정리를 잘 하신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든다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 저희 회사의 자랑일 수도 있는데 그 미국에 TPC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공인 성능 단체가 있습니다. TPC? TPC. TPC. 저기 이제 아이콘을 보시면은 잘 아는 IBM이나 오라클, AMD, 인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미국의 데이터베이스 회사들하고요. 그 다음에 델이나 혹은 뭐 그 일본 히다치나 이렇게 하드웨어 만드는 서버 회사들.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70, 80년대 워낙 데이터베이스 회사가 많이 생겼는데 서로 1등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1등이 공식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해서 이걸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회사하고 하드웨어 서버 회사하고 서로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성능을 매긴다. 그거 하면 정확하게 하잖아요. 또 벤치마크 셋이라고 그래서 절대로 수정할 수 없는 셋을 주기 때문에 네. 그걸 기반으로 테스트를 정확하게 하면은 이제 성능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랭킹을 이제 매기는 사이트가 TPC 사이트인데 이게 역사가 한 몇십 년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디 들이냐면 전통적인 오라클이 경쟁하는 분야가 있고요. 네. 저희는 IoT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IoT 분야에 들어가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로 2019년도에 글로벌 1위를 했었고요. 글로벌 1위요? 예, 그러니까 랭킹 1위를 했었고 그 당시에 뭐 그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었는데 2014년 작년 7월까지 저희들이 5년간 계속 1위를 했는데 네. 재밌는 게 2위가 누구였냐면 알리바바의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알리바바보다 중국의 낫다. 알리바바? 예. 1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랭킹 탑 5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최근에 중국 회사들이 네. 어마어마하게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어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TPC 랭킹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테스트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되게 이제 돈은 처음에 올라갈 때 한 2억 정도 돈이 듭니다. 들고 테스트하는 테스트하는 데만? 예. 그리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오디션을 다 합니다. 처음에는. 네. 저 시험 보는 데만 2억이 가더라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올리냐면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가 이제 펀딩을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에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미국의 AMD 아시지 않습니까? 네. AMD 리사수. AMD 본사에서 IT 센터를 저희들에게 펀딩을 해주세요. 그럼 그래서 저희들하고 AMD하고 TTA 3자가 모여서 네. 매년 이거 TTA 저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나라에서 응시료는 내주고. 예, 그렇죠. 근데 AMD는 자기들에게 하드웨어를 내준다는 거죠. 예, IDC 센터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일체를 다 저희들은 제공해 줍니다. 왜요? 왜냐하면 인텔 하드웨어가 글로벌 1위 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예. 우리 CPU가 1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MD가 전략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중에는 저희들이 제일 빠르니까 저희들한테 펀딩을 해줘서 이제 저희들이 매년 1위를 기록했었고 작년에 잠깐 중국한테 밀려서 이제 지금 한 1위가 아닌데 그 내부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서 지금도 올해 한 말에는 1위를 탈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등을 하게 되면은 마크베이스로서도 명예로운 일이지만 AMD 입장에서도 야 이 소프트웨어를 제일 잘 구현하는 하드웨어가 이거야. 네, 그래서 이거 합쳐서 1등이야. 그것 때문에 대준다는 거죠. 2019년도에는 미국 본사에 가서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원격으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원격으로 하는데 지금도 원격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중국 얘기를 좀 해주셔서 그런데 뭐 잘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자기의 되게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되게 힘들게 모은 걸 거 아니야. 막 1초에 막 20만 건, 30만 건씩 해가지고. 데이터가 그랬죠. 되게 소중하게 모았는데 이게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얘를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얘가 일로 보내줘야 되는데 내 클라우드로 보내줘야 되는데 주원의 클라우드로 보내는 거지. 왜요? 아니 빼가는 거지. 빼가는 거. 빼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보안 문제가 보안. 그 좀 있어요. 아니 왜냐면은 이제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앞선 순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기술 성능을 평가할 때 기술은 좋지만 보안적인 문제로도 중국 거 쓰긴 좀 그렇다. 뭐 이런 게 있나 싶어서요. 아마 그 보안 문제의 관점보다는요. 그럴 경우는 사실 하드웨어처럼 이렇게 딱 닫힌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에 저희 같은 회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미국이나 중국 소프트웨어를 쓸 텐데 나중에 기술 지원 안 해주겠다. 혹은 쓰지 마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인가요? 만든 AI 모듈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한국어 쓰지 말라고 이렇게 제약도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주권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계를 만들어서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화웨이에서 저희 회사에 연락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되게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마크베이스가 대한민국의 전략 물자로 지정돼 있습니까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걸 물어볼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네. 알고 보니까 방산 쪽에 쓰기 위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그 당시에 쇼핑하고 있었어요. 글로벌리. M&A. 뭐 저희는 팔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이미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한 6년 전이잖아요. 네. 이때부터 이 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투자를 해서 지금 이까지 왔고 한국은 이제 저희들 같은 회사가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K방산에다가 중국 네. 화웨이 거 못 집어넣기 넣죠. 예, 그런데 한국 제품이 없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는 필요한데 속도도 필요한데 쓰긴 써야 돼. 그러면 중국 아니면 이제 미국을 써야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마크베이스가 막 글로벌 1등하고 막 그러면은 네. 그 아까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의 15% 정도를 국산을 쓴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럼 외산을 왜 써요?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 통계는 오라클 같은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통계입니다. 아 예. 오라클은 이미 70년대, 80년대부터 오랫동안 개발해 왔잖아요. 네. 그 회사 가지고 있는 이제 기능이나 성능이나 다른 체계들은 후발주에 따라 힘듭니다. 그렇죠. 전통이 그렇기 있죠. 때문에 네. 우리나라 고객들 오랫동안 그걸 써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성이 85%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는 아직 오라클 같은 회사는 없어요. 이 시장이 분명히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한 5년, 10년 이후에는 오라클처럼 이런 회사가 나타난다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시장도 80~90% 차지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있는 거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반이라도 우리가 시장에 먹기 위해서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뭐 해본 놈이 한다고 오라클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업체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도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그 똑같은 질문을 제가 이제 전 회사에 했던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똑같이 했었는데 네. 오라클은 개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수를 합니다. 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미국에 있었던 타임스10이라는 네. 메모리 DB 회사를 인수를 해서 한국에 엄청 이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었고요. 결국에는 뭐 지켜내긴 했었는데 시계열 데이터베이스가 시장이 훨씬 더 커지면 지금 초창기이긴 하지만은 아마 인수를 통해서 아마 시장을 키우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는 저 답변을 상상했어. 그래요? 아니 그 굳이 뭐 힘들게 만들어 돈 주고 사면 되지. 근데 그랬을 때 네. 산다라고는 문제 뭘 사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크베이스 같은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글로벌한 경쟁 아니면 점유율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아 예, 이거 장표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잠깐 보시면은 그 왼쪽이 미국이고요. 예. 오른쪽이 중국인데 미국은 뭐 당연히 예측할 수 있다시피 10여 년 전부터 이제 벤처들이 많이 나와서 인플럭스 데이터라는 회사가 가장 이제 오라클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이 바닥에 예, 맞습니다. 1등하는 회사. 예, 맞습니다. 이제 무료로 라이센스를 뿌리고 있어서 문제긴 한데 공짜로 오픈 소스로 네. 지금 라이센스를 바꾸긴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중국 기업들인데 최근에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저런 기업들이 똑같은 예전처럼 그런 식으로 아마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인플럭스 데이터가 1등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아까 예. 오픈 소스 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마크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압축하고 제일 소팅해갖고 다 제공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1위 회사가 오픈 소스로 그냥 풀어버리면은 걔는 왜 푸는 거며? 그러면 나머지 이거는 마크베이스는 돈 받고 파실 거 아니에요? 아 예, 거기에는 사실 대단히 좀 복잡하고 기존 상식을 좀 넘는 이야기가 좀 숨어 있습니다. 거기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인플럭스 데이터는 투자금을 현재 하나로 하면 한 2천억 이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년간 소프트웨어만 개발하고 돈을 벌지 않아도 버틸 힘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회사는 그렇게 만들어서 무료로 전 세계에다가 이제 뿌리고요.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제품에 익숙해지면 오라클처럼 잘 사용할 거 아닙니까? 하고 그중에 일부 고객은 기업 고객은 기술 지원이라 그래서 뭐 Q&A를 하거나 문제 해결하거나를 해서 돈을 연간 얼마씩 냅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몇십 개, 몇백 개 생기면은
저 회사는 이제 발전을 하는 거고요. 네. 결국 저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 거냐. 물론 전 세계 시장을 독점을 하면 큰 돈을 벌겠지만 저런 회사들은 뒤에 큰 VC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엑시트하는 모델로 돈을 버는데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저희 같은 회사는 돈 받고 팔아야 되잖아요. 네. 인플럭스는 무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사실상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인플럭스도 쓰고 계십니다. 쓰는데 우리가 가진 강점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한국 기업이니까 한국에서는 최소한 기술 지원이나 고객이 원하는 걸 훨씬 더 잘 맞춰줄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도 좀 미국에 연락하는 것보다는 한국이 나으니까 그렇게 대기업들은 저희 거를 되게 많이 쓰십니다. 쓰시는데 길게 보면 저런 오픈소스 전략이 대단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중국도 똑같은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투자를 한 150억 정도 받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없는 돈으로 개발을 하고 판매하는데 미국의 중국 회사들은 뭐 1,000억 단위로 투자를 받아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경쟁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우리가 그 인덱스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표 기준으로 이제 1위를 지금 수년간 해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인플럭스가 물론 이제 정말 많이 오픈 소스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지만 기술력은 그럼 마크베이스가 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성능만으로는 이제 기술력 높다 낮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제 보통 제 소프트웨어는 기능하고 뭐 성능하고 안정성을 보거든요. 저는 성능하고 안정성은 저희들이 뭐 뒤지지 않다 생각하는데 미국 기업은 워낙 리소스가 많으니까 기능 측면에서는 그 회사가 더 좋은 것도 있을 겁니다. 있다 생각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은 기업들이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능, 기능, 안정성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공짜. 그게 아주 무서운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오늘 데이터베이스 말씀드리러 나오긴 하지만 예전에 하둡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하둡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하둡이라는 똑같은 전략으로 미국이 그렇게 전 세계를 장악을 한 케이스도 있고요. 요즘 대부분의 경우는 미국은 저는 오픈소스 전략으로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그냥 다 그냥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는 뭐 좀 속된 말하지만 머니 게임으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좋은 오픈소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있는데 뒤에 거대 VC가 있는 경우에는 오픈소스를 하더라도 되게 다른 형태의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AI에도 그 라지 모델들, 라지 랭귀지 모델들 같은 경우에도 오픈 소스로 만드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 소스로 만들었을 때 그러면 그거 만들어서 왜 공개를 하냐? 그랬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 계속 쓰다 보면 이거 쓰게 될 건데 이게 버전 업그레이드 할 때는 라이센스 조건 바꿀 수 있다고. 아까 인플럭스 있지 않습니까? 올해 6월에 이제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3일까지만 보도록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야. 그래서 돈을 이제 내야 되는 바꾸는데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저 제품에 익숙해졌잖아요. 이제 그 바꿔도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럼 마크베이스는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약간 중간 정도로 와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깃허브라고 아마 유명한 깃허브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이제 오픈 소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제품을 절반 정도는 오픈 소스로 해서 오픈해 놨고 그다음에 글로벌 사용자들이 무료로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오픈을 다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놔서 지금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다운로드를 받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뒤에 자료에 보시면은 Q&A도 많이 옵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아니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오픈 소스와 유사하게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 저렇게 하기가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저렇게 소프트웨어를 글로벌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를 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티리얼들이 영어로 돼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제품이 대단히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뭐 쓸 수도 없는 제품을 디플로이 했다가 욕 먹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하일리 패키지드 소프트웨어 형태가 돼야 되겠는데 그런 게 만족이 돼야지 이제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저게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이 펼치지는 않았는데 저렇게 해서 글로벌리
이제 펼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구글 스칼라에 찾아보면 네. 뭐 한 논문에도 한 수십 개, 한 수십여 한 10여 개의 논문에도 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게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논문도 쓰고 하시는 것 같아요. 논문을 쓰면서 이걸 사용했으니까 이름을 맞추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걸로 당장 큰 돈을 벌기는 쉽지는 않은데 네. 대선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께 그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따지면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이야기하고요. 그렇죠. 과학으로 따지면 이제 기초과학 쪽에 가깝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데이터가 있고 응용이 있으면 이 데이터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분야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어떤 블랙박스 같은 영역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지점이 없으면 여기는 다 외산이나 되게 비싸게 오라클처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도 투자하고 우리가 좀 잘 보존해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시장은 이제 성장하는 시장이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되게 경쟁력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쪽에 이제 아시게 된다면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뭐 시간이나 비용이나 훨씬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뭐 저희 회사도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 혹은 국가적으로도 되게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그 구독 서비스 같은 거 이용해 보면 처음에 되게 싸게 들어가요. 1,000원, 2,000원이래.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보면 그거 10,000원 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일반인이고 개인이니까 아유 뭐 1,000원이나 10,000원이나 이러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10억 내던 거 100억 내봐요. 이러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 우리의 데이터 주권은 좀 지켜줘야 된다. 네, 그런 실사례도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앞으로 적용할 분야가 굉장히 많을 것 그러네요. 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데이터는 점점 많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뭐 AI로 네. 간다라는 건 뭐 정해진 미래인 거고 AI가 결국은 학습을 하는 거는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거고. 그럼요. 근데 그게 아무거나 안 먹어요. 정리 좋은 거 먹어야지. 정리 잘해야 먹습니다. 네. 또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마크 베이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데이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몰랐어요. 했는데 김성민 대표님이 너무나 설명을 차분하게 잘해줘. 이게 내용이 어려워서 남한테 설명하는 법을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성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